패널을 두 분을 같이 모시고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님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소개하죠. 네. 우파 유튜브 채널이니까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로 불러주던데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목격자 K 우리 권유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파 역할을 맡은 목격자 K입니다. 예. 물론 농담입니다. 우리 목격자 K 권유 대표님은 우리 대자유총 청년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날씨도 이제 추워지는데, 자, 어제 그 이야기부터 좀 하죠. 장동혁 대표가 뭐 보기보다 이게 좀 날씬하고 약간 우리 좀 캐주얼하게 말하면 약간 갈비씨 같은 체격인 것 같은데 24시간을 그냥 물만 마시고 버티던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당무가 정말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잠을 많이 못 자시는 걸로 예.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7kg 가까이 빠졌다고 하십니다. 예.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 정도로 지금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 사실 그 필리버스터 하기 바로 전날도 많이 못 주무셨어요. 예. 계란 반쪽 먹고 들어가셨다라고 해서 사실 거의 뭐 3-4시간 지난 시점에서도 다들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좀 지친 모습이 역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죽하면 박준태 실장도 이제 그만하셔도 됐다. 이렇게 만류를 하기까지 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24시간을 이렇게 버티는 걸 보고요. 저도 정말 이건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덩달아 이제 과거 좀 미담 아닌 미담 뭐랄까요? 이런 소년 시절의 그런 경험들도 많이 이제 풀어지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이 강전의 변호사가 직후 식사를 하면서 그 체력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 대표님이 어릴 적에 그 도시락 쌀 형편이 안 돼서 점심시간 때마다 집까지 50분씩 왔다 갔다 맨날 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쌓아 올린 체력들이 많이 도움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딱 생각난 게 뭐냐면 헝그리 파이터. 예. 헝그리 파이터. 맞습니다. 또 이제 결핍이 사람을 또 성장시키기도 예, 하고. 헝그리 파이터 앤드 그 80년대 유행한 팝송의 제목 중에 할렘 디자이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국민의힘에 보면은 웰빙 샌님들 있잖아요. 네. 기회주의 뭐 한동훈이 같은 저런 웰빙 거기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뭐 엄청난 수준차를 클래스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정말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국민의힘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게 뭘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심지어 싸울 의지조차 없는 그런 정치인들만 봤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다 가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주 부유층의 2세라든가 혹은 정치적 뭐 후계자들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이미 깔려져 있는 카페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장동혁 대표는요 인생 전체가 가시밭길이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이 중에도 가시밭길만 걷고 있어요.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걷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푸시럽게 혹은 따뜻한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거기에는 뭐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쉬운 길이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들 모두 다 그냥 만족할 만한 그런 길이 뭔지 아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간다. 왜냐? 당 대표가 가야 될 길 원칙은 기본적으로 당원들이다. 당원들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를 하겠다라는 대원칙 하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잘한 수가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어제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점점 제가 처음에는 한 12시간 정도 하시겠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남성들 필리버스터 할 때 평균이 그 정도고 최고 기록이 17시간 정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당 대표가 당연히 다른 일정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12시간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4시간을 실제로 시작할 때 24시간 정도 목표로 한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뭐 의지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24시간 하는 거 보면서 저분은 대소변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분인가. 연속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쳤지만 연속으로 7시간 8시간씩 해서 3번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마려울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아니, 사람이 예. 그 지점에서 제가 이 당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KBS 다닐 때. 예. 이 당직하면 제일 저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1시부터 한 3시까지입니다. 아, 그렇죠. 그때는 자야 되는 시간인데 네. 안 자고 이제 전화하고 소방서 전화해서 불 났나요? 물어보고 뭐 그죠. 산불은 혹시 났나요? 뭐 이런 그렇죠. 전화 돌리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엄청 힘듭니다. 맞아요. 그 장동혁 대표 어제 그 화면 중에 보면은 갑자기 막 손수건으로 이 눈을 닦고 뭐 좀 힘들어하는 그 순간 그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 못 보시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보니까 왜 생생한데 이거 녹화였나 뭐 그러니까요. 오해하시는데 5시쯤 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생체 리듬. 오히려 각성을 좀 이게 그렇죠. 각성이 생체 되는 리듬도 거예요. 그렇고. 네. 사실은 그 몸에서 엄청난 양의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당직 자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 부신 그러니까 콩파 뒤에 붙어 있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거든요. 거기 무리가 와서 군인들이나 저 전방에서 당직 많이 쓰는 군인들이나 뭐 이런 야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신 수술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부신이 안에 없어요. 어. 제거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건강검진하니까 막 이게 뭐 아드레날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체질이 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동혁 대표 필 하는 거 보면서 옛날 당직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개인 건강에는 참 좋지 정말. 않은 정말 몸을 저거 소진시켜가면서 엄청난 싸우는 충격 주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안 하고도 우리가 잘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특히 제가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건요. 24시간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뭐 지금 다들 하시겠지만 말을 한다는 게 두뇌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뇌 노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한 3시간, 4시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하고 있었지 하는 딱 그 순간이 오거든요. 멍해지죠. 진짜 멍해져요. 24시간을 그걸 한다는 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저 체력과 정신력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리더십 아주 강력하게 뭐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참고차 말씀을 드리면 그 직전까지 필리버스터 최고 기록이 17시간 12분이었습니다. 박정화 의원인가 그렇잖아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박수민인가? 17시간을 했었고 전 세계 신기록으로 보더라도 1957년에 미 상원에서 있었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18분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장동혁 대표가 사실 이 세계 신기록을 거의 근 70년 만에 경신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고 이게 사실 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다만 못한 이유가 이 필리버스터 규정 중에 24시간이 지나면은 3분의 2 동의가 있다면 강제 종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강제 종결 규정이 없었으면 전 세계 신기록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으로도 7시간 가까이를 새로 경신을 했다라고 할 정도의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네스 그 북협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전에 빨리 국회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어제 보니까 그 뭐 노컷 뉴스에 뭐 보도가 하나 났던데 그게 뭐 당 대표는 밤새워서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생 고생을 하면서 필벌을 하는데 초재선들 뭐 대안과 책임이라는 그 모임에서는 여의도에서 뭐 저 조참 모임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일부 보도가 됐어요. 그 노컷 뉴스 기자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당의 혁신을 뭐 위해야 되고 아니 당의 혁신하려면 24시간 필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아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이냐 12월 3일날 계엄사과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11월 내내 계엄사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뭘 했냐 11월 중순쯤부터 장동혁 대표 지들이 면담 요청해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나머지 공부는 지들만 하면 되지 대안과 책임이라는 단체잖아요. 지들만 하면 되지 굳이 장동혁 대표 불러가지고 우리가 공부해봤더니 이게 이 결론이 나왔어요. 들어보면 다 빤합니다. 다 지들 공천 관심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대안과 책임에 있는 사람들 2명은 벌써 오세훈 시장 밑에 부시장 했던 사람이고 지금 1명은 이번에 이제 간산지 뭐 하여간 이번에 이 어제 오찬을 주도했던 사람은 이성권은
부산시장 박형준 밑에서 경제부시사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부시장이죠. 예, 너무 티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저렇게 경주하고 있는지 너무 속이 빤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거의 정치적으로도 지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지금 이러면 티나는데 그리고 가장 그런 걸 하기에 안 좋은 장동혁 대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들이 보기에는 성스러운 헤일로 후광해 보이는 그런 장면. 지금 우리가 장동혁 어깨가 얼마나인지 지금 이만한 어깨를 지금 보잖아요. 어깨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래도 공천에 관심이 있어 이런 티를 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력이 거의 최하 수준이다. 부끄러워요. 아니, 서울시장 그 부시장 서울시 부시장인 사람 두 명이 누구죠? 조은희하고 권영진입니다. 거기에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요. 11월 말에는 서울시 당협위원장들 성명서를 넣어요. 예, 거기에 예. 이름이 한 명 더 있어요. 오신환이라는 사람도 바로 오신환. 부시장이에요. 맞네. 다 아예 그냥 아. 카르텔을 만들어. 카르텔이구만. 이게 부시장 지금, 카르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아니. 당신 100%에도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서울시장의 권한이 얼마나 크고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무능한 거죠. 벌써 거기서 무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소속된 그리고 그 다른 누구보다 오래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만 해도 2010년, 2008년도부터 했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쪽팔린 거예요. 당신 좀 낮춰달라 이거는. 아니 어제 그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나경원 의원이 발표했는데 네. 당심 70%로 권고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 뭐 공관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당심 70% 한다니까 지금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정성국 의원 관련된 좀 부적절한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부산일보에서 대놓고 이거 공천 장사 아니냐라고 했을 정도로 공금받은 그 거, 부산시 전현직 의원들이 그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 500만 원까지 고액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예. 건데 이게 대가성 있으면 뇌물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그 당협위원장이고 현직 의원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 좀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좀 이권을 취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예.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지방선거 공천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당원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예.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본인들이 공천 장사 못할까봐 그러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묵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 더 나가면은 자신이 속한 계파 수장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계파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 100%를 전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충원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를 반영하는 것도 이분들 자기들 공부 모임이라면서요. 네. 그럼 제발 좀 정당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민심이 아닙니다. 그렇지. 여론조사가 어떻게 여론조사는 민심이야.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고요. 그렇죠. 통계적인 오류가 늘 지적이 예, 되고 예. 전화 면접으로 하냐, ALS로 하냐, 응답률이 높냐, 낮냐 이런 것들에 따라 심지어 설문 문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예. 여론조사를 성역화를 하고 여조가 곧 민심인데 여론조사를 안 하고 당원 민심을 반영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괴한 거예요. 근데 무려 공부식이나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어떤 경선 과정에 대한 좀 체계적인 학술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되니까 여론조사로 퉁치자라고 얘기하는 게 전 정말 무책임하게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계엄 사과랑 경선 얘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7대3 룰 관철되면 집단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단독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 탈당하시지 다들. 집단 행동을 좀 너무 그런 좋다. 식으로 차라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민주당이랑 싸울 때는 아니 어제 조찬 모임도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20시간 넘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조찬 모임하고 그걸 또 기사로 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예, 예. 그래서 참 이분들은 국민의힘 내부 투쟁할 때만 진심인 분들이다.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딱지 떼고 그냥 개파 모임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 예. 그렇게 좀 더 보태자면 예. 이성곤 같은 사람은 저같이 정치 고관여층의 얼굴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민주당이랑 싸울 때 한 번도 안 그렇죠. 나선 사람이라는 그렇지. 뜻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공천 관련할 때만 갑자기 내가 간사입니다. 내가 대안과 책임 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추해요. 이 사람 얼굴을 본 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된 지가 1년이 그렇죠. 넘었는데 그 자체가 정말 화나는 일이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래통합당 케이스가 있어요. 국민여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민심을 많이 반영을 한 게
결과가 좋으면 좀 그거 좀 가져오세요. 예를 들어서 조은이가 참 어이가 없게 조은이가 자기 페이스북에 구구절절히 정말 난잡한 글을 써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민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80%를 적용을 했다, 여론조사를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네. 그때는 아무도 반대 안 하더니 이번엔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글을 썼는데요. 예. 그때 수도권에서 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결과가 좋을 때 사례를 드는 거지. 자기한테 자폭하는 논리네요. 자폭 논리네. 네, 가장 불리한 사례를 가져와서 그거 가져오는 것 자체가 저 사람들은 정말 그냥 정치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아니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그 경선 룰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렇게 쭉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미래통합당 시절에 민심 100%로 해가지고 뭐 국민 경선 이렇게 막 거창하게 포장을 했는데, 아니 근데 총선 참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어? 예, 기본적으로 그 당시 국민 경선은 역선택이 뭐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무조건 사실 여론조사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게 50% 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적대적인 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참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그런 교묘함이 없는데 예. 저쪽은 벌써 다 공유됐어요. 자, 그렇지. 경선 여론조사 하는 시간이야. 그럼 그때는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지 마. 일단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하면 이쪽 경선에서도 역선택 방지 피할 수 있고 저쪽 경선도 피할 수 있어. 그렇군요. 지지정당 없다라고만 해. 지지정당 없는 사람 갑자기 늘어납니다. 선거가 될수록 그게 원래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줄어들어야 그런데 정상이에요. 확 늘어나요. 딱 경선 기간 동안에만. 이걸 왜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민심 아니죠. 역선택이죠. 역선택이지. 지금 그 장도영 대표가 24시간 뭐 전 세계 기록 전 세계 기록에 가까운 그렇죠.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원래 같으면 넘었어야 할. 이 기록을 세우고 나서 지금 어제 이제 마치고 이 책자를 들고 내려오는데, 거기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가지고 뭐 이 표정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뭐 많은 의원들이 너무 이 당대표 고생한다 뭐 이런 표정인데, 또 유독 그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 당내 분위기는 좀 전해 듣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리스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좀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의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평가와 전혀 별개로 어제 역시 우리 당 의원들에게 참 실망했다는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많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당대표가 야당 대표 최초로 지금 나선 거잖아요. 필리버스터에.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 우리 모든 의원들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예. 전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바로 당대표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예. 우리 당원 지지자들에 대한 존중이고,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까? 그게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제 그 텅 빈 의사당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또 국민 여러분께서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저 당은 당대표 혼자 싸우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당이 참 결속이 못 되고 취약한가. 그게 또 민주당에 빌미를 주잖아요. 민주당이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아니 당대표 혼자 나와 싸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앉아있지도 않은데 이게 그냥 지연시키려고 쇼한 거 아니냐, 기록경신 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백업을 못 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대표를 지키고 응원하기 위해서 남아주셨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정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둘째로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한지아 의원은 뭐 나와 본 것까지는 제가 나와 본 것까지는 그래도 평가를 할 만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부적절한 장면을 연출할 거면 안 나오는 이만 못했다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왜냐면은 저희 대변인단 포함해서 저희 당직자들조차도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홀로 싸울 때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게, 3-4시간이라도 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게 죄스러울 정도로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대단한 감동을 줬다, 울림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장면을 목도를 하고 당원들이 그런 감상에 취하고 결집이 되고 그런 와중에 산통을 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장면 하나로. 그러니까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일어나서 격려를 하는데, 우리 당 의원, 특히나 이제 비례대표라고 우리 당에서 가장 많은 이 녹을 먹은 사람, 솔직히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있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이재명이 왔을 때는 얼마나 또 환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악수를 했었습니까? 네. 이런 대조가, 대체 저분은
우리 당에 속한 분이 맞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박정아 의원의 같은 시각에 있었던 라디오 방송이 저는 맞습니다. 정말 너무 폐륜적이었다고 생각을 정말. 합니다.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거 할 시간에 다른 일이나 열심히 하시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폄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가 박정아 의원이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에 쓴소리를 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나죠. 필리버스터를 한 게 쓴소리를 들을 만한 일인가요? 저는 왜 그런 해괴한 헤드라인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입을 보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당 의원이란 분들이 응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개파 모임하고 이런 식으로 라디오 가서 음해하고 대표 보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난 공천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잘못됐는지 우리 조은희 의원께서 지난 공천 언급을 하셨으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뭐 페이스북에는 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뭐 파티를 했더라고요. 뭐 김근식, 뭐 김종혁, 러브샷도 하고 예, 뭐 한동훈, 뭐 라브샷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참 부끄러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러브샷 지난주에도 이미 시끄러웠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러브샷 하면 좀 사진 찍혀서 도니까 일부러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관심을 잃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뭘 걱정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 뽀뽀할까봐 걱정해야 돼요. 이미 사례가 있어. 러브샷 했는데 아무도 이제 관심 안 가지니까 김무성, 유승민은 실제로 입술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은 제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노량진 패턴이 똑같네요. 뽀뽀를 해도 안 받아준다? 그럼 뭘 할지 모르겠어. 겁나. 아무튼. 아니 당 대표가 와, 저 뭐 하는 짓이야. 당 대표가 저 밥을 쫄쫄 굶어가면서 24시간 그 필보 하는데 좀 모여가지고 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동훈은 술 안 마신다고 하더니 요즘 술 마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요. 어? 맨정신에 뭐 버티기 힘든가 봅니다. 김근식, 김종혁 또 뭐 이런데 저분들이 보면은 방송에 나와서 어쨌든지 뒷다리 잡고 그렇죠. 저 사진 보시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로 콜라 마케팅도 포기할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이 많이 이해가 되고 예. 원래 한동훈이 그 패널들 굉장히 터부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뭐 밥도 같이 안 먹어줘요. 심지어는 그 최측근이라고 평가를 받는 박상수 변호사도 한동훈이 밥 얼마나 사주냐고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자기 측근들 터부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텔레그램이나 돌리던 스타일이 예. 이렇게 송년회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몸소 이유회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러브샷 연거푸하고 뭐 이제 이미지 메이킹 포기하고 술까지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공공한 상황에 놓여 있나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심지어 저 김근식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를 좀 혹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하고 한동훈은 그 전날에 그 팬클럽 콘서트 열었다. 이걸 대조를 좀 하면서 좀 이거는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는데 또 악플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이른바 한딸들한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여러 또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참 그 내부 규합을 나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그림이 궁색하고 적절치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동훈의 저런 이제 행보 자체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친한계 정치진흥, 오늘 정치진흥 많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딱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주변으로 계속 이렇게 딸랑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다 똑같아요.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력을 못 잡은 사람들. 오로지 한동훈 연줄만이 나에게 배지를 줄 가능성도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한동훈이 언제 그렇게 저 사람들하고 스킨십 많이 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많이 하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계 게이트 범행 자백이다. 지금 정말 이게 자기가 크게 몰리니까 최대한 뭔가 자꾸 이슈를 만들고 뭔가 적극적으로 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고 오히려 지금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오지? 이렇게 느껴야 돼요. 저희 김근식 같은 경우도 불과 한 달 전에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동훈이 정치 생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비꼬 왔었어요. 네. 그것도 동아 쪽 채널 나가고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지금 저런 그림을 만들었다라는 건 친한계에서 막 엄청 데려오려고 애쓴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저 그림이 나왔으면 이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땡길까? 나하고 왜 러브샷을 찍으려고 하지?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못하면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 아주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요 사진 내리시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김현철도 만났던데 한동훈이가 김현철 그 YS 재단 이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뭐 국민의힘이 앞으로 큰일이다라면서 했던 게 채널 A에 뭐 단독 보도처럼 나왔던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사진이 같이 뭐 악수하는 사진도 있고 한데 김현철 씨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찾아가지 한동훈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한동훈은 너무 급해가지고 뭐 가릴 상황이 청산가리 아니죠? 뭐 이런 거 먹고 있어요. 청산가리 먹고 뭐 해가 온갖 뭐 바퀴벌레 약도 먹고 그 약은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을 것 같은데 저러다가 이재명도 만날 것 같아요. 꼭 만나길 바랍니다. 성사되게. 네. 뭐 단독을 내야 되는데 뭐 단독 거리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뭐 박지만 회장 같은 분 만났다고 하면은 네. 뭐 인정이라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뭐 김현철 재단 이사장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부적절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도의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서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사실 이 YS 당시에 좀 지나치게 이른바 좌파 성향들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당성이 약화되고 우리가 단일대우 유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그 자중질환이 이어지고 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당원들이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 예, 예. 그 원인으로 사실 지적을 받는 것이 YS식의 정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보를 지금 그대로 밟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지금 한동훈의 약점을 전혀 보완할 수 없는 형태의 정치 행보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규탄하는 그 그대로의 방향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 어제 장덕 대표가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예, 예.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게 조중동에서조차도 긍정적인 논조로 실을 수밖에 없었을 정도의 결기를 보여줬는데 이제 한동훈이 좀 관심병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예. 봤을 때.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매스컴에서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모케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이것저것 다 들이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 민주자유당 뭐 이렇게 가는데 YS 통일민주당하고 이제 뭐 민주정의당, 노태우, 김종필 총재 이렇게 3당 합당하면서 만들어지면서 YS 쪽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고 그렇죠. 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도 주요 이런 자리에 YS계 정치인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3당 합당할 때는 뭐 정권 집권을 해서 뭐 효율적인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이 보수파 정당의 어떤 전통이나 체질 개선에 도움 됐습니까 이거? 당을 망쳤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도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이제 접점이 있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만나는 것 같다. 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자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기자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뭐 숨길 마음도 없고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딱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국민의힘에 헌신을 했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길래 저렇게 무거운 직책을 완장을 찾느냐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김혜지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 같은 사람 특히 김혜지 의원 내는 법안들을 보면요. 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노선 기조 당론과 전혀 맞지 않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전혀 우리 당성에 대한 이해가 없고 책임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제 되게 저는 좀 반가운 보도가 있었어요.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 때 만들었던 이 저희 당원 당규상의 예. 이 기본소득제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삭제를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했다는 게 전 이런 게 바로 사실 보수다운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정치인 같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수당의 과거 레거시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했고요. 저희가 산업화라고 하는 어떤 결실을 일구어냈고요. 심지어는 좌파 정권은 집권에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좌파들이 앞세우는 그 분배와 복지 인프라마저 그러니까 그런 의료보험이라고 건강보험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실업급여라고 하든지 반값 등록금 다 보수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돌이켜 보시면은 민주당은 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학생운동의 그런 민주화 그 영수증 청구서 제출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업무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보수당의 레거시를 이해 못하고 독재정당이라고 자기들부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보수가 진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좌파 이념의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보수당에 너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총체적으로 당성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좀 삼당합당. 그쵸. YS. 합종 연행과 그런 이합 집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이게 정말 네. 우리 보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민주당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 당연한 거예요. 민주당 갈 만한 사람들이 내가 고향이 저쪽이 아니어서 힘들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냥 좌파고 민주화 운동하고 맨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홍준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제까지 자기가 제일 보수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전혀 내색을 안 하다가 틀어지고 나니까 지금 하는 말, 내가 김영삼 따라 그때 여기 당에 온 게 실수다. 나는 그냥 노무현 따라 저당 갈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솔직한 진심인 거예요. 아예 노선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념을 가지고 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세에 따라서 혹은 자기 자기 지역 기반에 따라서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보수 정당에서 보수 이념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전혀 못하죠. 하는 척 하더라도 티가 나는 것이고 너무 거칠고 투박하고 차라리 중도 좌클릭하자 이런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이유가 오로지 그것뿐이에요. 보수를 어떤 사람들이 세울 수 있냐? 보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보수를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보수가 매력적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가장 최근에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가 보수주의 가치를 내세울 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야지 사람들 들어보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지금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냐? 보수 이념이 이런 거지만 그래도 우리 적당히 한 좌클릭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스탠스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 뭐 하는 당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좌클릭해도요. 사람들 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당은 오른쪽으로 분류해요. 오른쪽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무조건 분류되는 당이 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른쪽이 매력 있다라고 어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선거 전략이 보세요. 대안과 책임도 우리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가져올 겁니다라고 하면 뻔해요. 얼마나 좌클릭한, 얼마나 중탕하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중도층에 소구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뇌가 좌하고 우가 같이 반반 섞여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이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제에 따라서 자기가 그때는 오른쪽 선택하거나 다른 때는 왼쪽 선택 이럴 수는 있지만 모든 이슈에서 난 적당히 중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다 첨예하게 딱 갈라져가지고 좌와 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서도 너무 왼쪽인데 적당히 왼쪽 가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못해요. 해보니까 너무 맵다 힘들다 죽겠다. 반대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섭하는 게 우리의 중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이 당이 원래는 그전에는 대통령 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당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온 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고 또 주요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혼란이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거 완전 배신자 그룹이 생기고 네. 또 당을 그냥 탈당해서 또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정치판이 완전히 우파 정치판이 난장이 벌어진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지금 현상이 당원들이 깨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원들이 100만 당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패턴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러브샷이니 키스를 하니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장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문수 장관을 만났던 그런 장면과 유승민 김무성이 손잡았던 그 장면이 너무 오버랩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두 그룹 모두 다 우리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끌어내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대통령 탄핵시킨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 만족과 자기 정치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배신의 정치가 우월 전략이 지금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단죄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얼렁뚱땅 합종 연행해가지고 또 자리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당에서는 괜히 옳은 말하고 우리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말 하면은 괜히 좌파들한테 공격받고 이상한 프레임 씌우고 괜히 극우되고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적당히 좌파 라디오 나가서 대충 내부 총질하고 합리적인 척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우월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식의 정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엄밀한 단죄, 엄격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다시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내일 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 뭐 선물 세트 하나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한동훈 선물 세트가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뭐 한동훈을 이야기하면 배신의 비즈니스, 배신의 장사가 된다. 배신을 하면 비즈니스. 일단 등 뒤에 칼을 꽂기 시작하면 일단 우파 매체들을 일단 그 다음 이야기하고 좌파 매체들은 환호하고 계속 그 사람의 스피커를 키워줍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성장한 정치인들도 없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같이 지금 탈당하고도 지금 배지를 달 수 있는 사람들 좌파들이 엄청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역겨운 건 조중동 우파 매체들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지금 아주 역겨운 게 조중동이 절대 중립적으로 하지 않고 심지어 우파 쪽으로 우리가 사람들 인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특정 계파만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항상 배신하는 쪽 라인에 서요. 예. 배신을 부추기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힘든데 이 썩어 빠진 기득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지금 정치가 완전히 격변하고 있는데 당원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각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전하고는 달라지고 있는데 기존의 당원들은 어떤 거였냐면 그냥 일단 레거시 미디어가 또 띄워주고 정치권이 띄워주는 당수가 하는 건 전부 다 옳다. 혹은 아예 그 판단이 없어요. 자기가 왜 책임 당원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동원됐어. 그런 사람들끼리만 정치를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레거시 미디어가 쓰면 그냥 그런 값다 하고 넘어가요. 그때는 근데 그게 되는 게 뉴미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선일보의 활자로 아무 감정 없이 건조하게 전달되는 김영삼 당수가 지금 이런 합당을 하기로 했어. 이거 굉장한 맞아. 결단입니다라고 쓰면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판단 요소가 없어. 맞아. 뉴미디어는요. 정말 감정이 다 느껴져요. 이 화질이 너무 좋아.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도 화질 너무 좋게 나와. 4K 초고화질로 나와요. 거기에 그 숨소리도 다 들어가. 장동혁 대표가 하는 연설도 우리가 다 과거 같으면 못 맞아. 볼 만한 영상을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보세요. 있게. 이번에 누가 레거시 미디어가 그걸 중계했습니까? 근데 유튜버가 있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아까 이제 뭐 맞습니다.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국민의힘 채널이 하루 만에 10,000명 넘게 구독자 느는 건 처음 봤어요. 50만 돌파했습니다. 예. 네. 49만에서 그냥 돌파해버리는 지지부진하다가 그게 지금 뉴미디어의 힘.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은 어떤 거냐? 정말 이 정치를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방송을 본다 이게 아니라 그 내막까지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죠. 당원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의 어떤 그 위치 인식이 있잖아요. 예. 이 지금 우파 당이니까 나는 우파니까 이 당의 책임 당으로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당원들을 벌레 취급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저 당원들 말 들으면 우리 당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는 건 자기하고 다른 이질적인 거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쾌한 골짜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예 다르면 아예 좌파 우파 뭐 이건 모르겠는데 애매한 사람들은 막 저 사람들 너무 많아지면 나는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식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이 당에 있는데 결국에는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냐. 지도부는 본질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참 보고 기분 좋았던 뉴스가 자 우리 1호 혁신안 바로 국민의힘의 정강 강령에 있는 기본소득을 뺀다. 우리가 보수의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당원들 거의 뭐 바이러스 취급하는 그 사람들은 경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드디어 좌클릭 조금 해놨는데 그거 다시 돌아가네 극우당됩니다 이러면서 또 대안과 책임들이 그건 없애지 말아주세요 이럴 겁니다.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 그 10년 전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한 25만 명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 기사 보셨지만 100만 명 이제 이제 돌파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했을 근데 겁니다. 당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 제가 최근에 좀 보수 고관여층들 모임들이 또 이제 많이들 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이분들이 당원일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국민의힘을 아무튼 뭐 이제 그냥 얕게 지지를 하긴 하는데 당원 가입까지는 하기 싫고 선거도 투표장은 어떻게 나가는데 너무 후보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 이 당원 가입 주제가 나오니까 나도 이번에 가입했다. 나도 몇십 년 동안 당원 가입 안 하고 그냥 정치 고관여층으로만 있다가 처음으로 당원 가입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서 거의 한 10명 앉아 있으면요. 너댓 명이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나 국민의힘 당원됐다.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어오셨냐라고 하니까 아니 요새 뉴스 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드디어 우리 같은 사람들 목소리 대변하려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체감이 조금 느껴진다. 이제는 그런 얘기들을 이구동성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보편적인 정서가 지금 저희가 여러 뭐 커뮤니티나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이번 이 지도부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외연 확장인 거예요. 여차하면은 국민의힘이 좌클릭하면 나 안 찍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생착이 됐단 말입니다. 적극 지지자가 됐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확산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관여층이 저관여층을 끌고 가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런 게 바로 외연 확장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생착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시는데 그 굉장히 전문 용어잖아요. 그렇죠. 혹시 쓰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생착은 모발 이식한 다음에 그게 잘 자라냐 그게 생착이거든요. 네, 모발 이식을 못할 사람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제가 이거 조금만 부연하면 생착이 안 되는 경우는요. 원래 그게 탈모가 없는 사람, 유전 탈모가 없는데 이제 M자가 있으신 분들은 생착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몸에 거부하는 유전이 있으면 아무리 머리를 심어도 다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특정인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 개념이 정확히 맞잖아요. 이분들이 일단은 심었습니다. 당에 심었어요. 가입은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있어 보니까 여기는 그냥 잠깐 이게 M자 된 게 아니라 그냥 근본이 글러 먹었다. 유전적으로 그냥 다 내부가 문제다 이래버리면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보수 진영 나가 국민의힘에 정말 생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 그 당원이 한 100만 명이 돌파되면 이 중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동안 당원 25만 명 수준이었을 때는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막 행사했던 소위 말해서 그 중개자, 영어로 좀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중개자들끼리 모인 그 브로커 카르텔이 힘을 발휘했는데 당원이 100만 명이 넘어버리면 그 중개자 카르텔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6학년 1반 반장 뽑을 때 6학년 7반 애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6학년 1반 애들한테 물어본다 이거 아니에요 쉽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중개자들이 엄청나게 위기감에 지금 휩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농담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뭐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어제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 89세 어머니가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제가 막 울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조화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장동혁 지도부와의 동조화가 굉장히 왜 그런 동조화가 이루어지냐?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사람이다. 당연히 난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우파 정당인 줄 알았는데 우파 정당으로서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었어. 그러니까 난 가입은 안 해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우파 정당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한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들어왔다가도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책임당원이 적을 때는 브로커들이 마음대로 한다.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기분 나쁜 고소하세요. 주호영
주호영 6선까지 했잖아요. 6선 정도 하면 뭐가 있냐면 내가 지역 기반은 완전 다 잦았어. 다 장악했어. 지금 내 지역구는 전부 다 내가 동원한 책임당원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한번 막상 까봅시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혹은 이번 뭐 지방선거 대선이 대구 선거 꼭 나오세요. 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어떤 동원한 사람들에 대한 동원 뭐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입을 시킨 거 좋은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그 뭐랄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아예 온도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염도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아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사실 느낀 게 있어요.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했을 때 주호영이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계엄 사과 반대 외치니까 전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야, 하지 마라. 그만해라. 어디 책임당원한테 그따위 발언이 있습니까? 연단 옆으로 가서 바로 가까이 가서 그만해요 하고 반말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만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 사람들과 자기 어떤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원래 본질은 이거예요. 책임 당원이 주주입니다. 그렇지. 책임 당원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여론이 대주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100만 당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지금 당대표가 바뀌고 나서야 25만, 30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 숫자가 얼마나 순도 높은지 얼마나 적극적일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계엄사가 반대 외친 건데 한번 보세요. 양양자 같은 사람은 저런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러면서 아유. 정신 나간 소리를 했잖아요. 아니, 계엄사가 반대하는 게 왜 그구냐고 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엄사가 반대하는 게 그구면 당대표가 그구입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계엄사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엄사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지금 그구라는 겁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지지층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 아직 지금 본인들이 성적표 받을 날이 아직 아니어서 그렇지 이미 죽어 있어요. 좀비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사실 여론조사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시장 뭐 출마 예정자들 여론조사하면 조영 의원은 한 3등 겨우 합니다. 3등.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우파 지지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히려 저는 이 공부 모임들에서 지난 총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 비례대표 저는 당시 제가 공직자 신분이었고 당원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비례대표 안 찍었습니다. 예. 국민의미를 안 찍었어요. 국민의미를 명단을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람 혹은 정말 전문성을 가진 직능단체 내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 표가 아깝지 않겠다라고 할 만한 정말 우리 당에 헌신하고 기여했던 사람들 저는 거의 발견 못했습니다. 김혜지 2번 공천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지아 같은 지금 그런 사람들 우리 당 들어서 결과적으로 특검 다 찬성하고 사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만 그때도 이미 기미가 보였거든요. 다 줄줄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용산과의 갈등까지 불거졌었고 사무처 배려도 안 왔고 호남 뭐 이제 배려도 원래 전통적으로 하는데 조배석 의원 나중에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지역구에서는 45% 정도를 총 득표율을 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3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죠, 보수당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들도 우리 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대한정당으로서 민주당보다 훨씬 많은 레거시를 가지고 있고 저는 자랑스럽지만 현 시점의 국민의힘은 너무도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합지졸이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지지를 하겠지만 이렇게 엉망으로 비례명부 가져와가지고 아무튼 대충 우리 좌클릭할 건데 표만 줘 라고 얘기하면은 안 찍죠. 안 찍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 판단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금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비례대표였던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당론을 어기는 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럼 국민의힘 간판 달고 비례 출마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론이 그렇게 안 중요하고 마음대로 할 거면은 무소속을 나가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용기는 없는가.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고 결론은 우리 당원 지지자들 집토끼들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 그냥 표주는 그 거수기 핫바지들이 아니라는 거를 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날 그 옆에 가서 그렇게 반말하고 연단에 다시 와서 주머니에 손 꾸질러 넣고 맞아요. 마치 뭐 야 니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찍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거죠. 그런 거예요. 아니 실제로 네. 그 연설 보면요 본인 준비한 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됐다만 안 할란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사실상 진짜 짧게 한 1분 30초 그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 태도로 정치하고 있는 게 지금 썩어 빠진 기득권들이에요. 다 맞습니다. 솎아내야죠.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주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환율이 어제 인천공항에서 나갈 때 달러 1달러에 1,543원. 아 심각합니다. 이제 진짜. 기준 환율은 뭐 1,48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달러 살려면 1,500원이 넘는 이거 결국은 정치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어떤 불안정성, 한미 관세 협상의 어떤 삐그덕거림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올라가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게 결국 수입 물가에 반영이 되고 경제 이 선순환이 안 되고 지금 악순환인데 이거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1,500원 돌파하고 정말 외환 위기라고 할 만한 사건이 터진 게 역사적으로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IMF였고요. 두 번째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맞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충격 정도는 있어야 이 정도 수준의 환율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달러화의 값어치가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화의 세계적인 값어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80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게 이 정권의 실력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더 절망적인 건요. 오늘 결과적으로 연기금 투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환율이 1,467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쏟아부었군요. 근데 이건 이제 소방수 투입을 한 건데 지금까지 계속 투입을 해 왔습니다. 근데 도로 올라가잖아요. 예.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뭐 국민연금까지 건드린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원래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특히 전략적 환해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이 미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은 10%까지는 떼워서 이제 소방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이 뭘 하겠다고 하고 있냐면 어제 한국경제 단독이었는데 그 권한을 국민연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부가 나서서 필요할 때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그런 기금을 이용을 해서 환율 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 그런 보험, 우리 미래 세대의 어떤 그런 그 연금 노후를 책임지는 자본을 노후자금. 본인들의 정권 실책을 적당히 땜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화 벌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리가 우리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를 보호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대안은 금리를 높이고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당연하죠. 아주 단순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경제학 원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제를 배우면 좌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 이재명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맨날 우리가 무슨 경기 회복세라서 환율이 오른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지금 성장률 1%대인데 그리고 또 뭐 서학개미들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금융사들을 얼마나 잡돌이를 했는지 금융사들이 이제 미국장에 그 투자 권유하고 추천하는 그런 텔레그램방 없애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애버려요.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료들도 임금님기 당나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욕하고 이제 안에서는 그냥 굽신굽신 거리면서 적당히 그냥 그 심기경호나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답이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1,500원 뚫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환해지라는 건요. 예.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 판단해가지고 운용팀에서 개인 판단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이거 아니거든요. 10년치 대략 10몇 년치의 그 환율 평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이제 상단 하단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기준치 요만큼을 만일 5일 연속 넘어가면 그때 자동으로 개입하게 한다. 이게 전략적 환해지거든요. 그게 고장나 있습니다 지금.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6월 말에 어떤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종료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는 게 미국이 조인트 깠다. 한번 보세요. 환율 조작하지 마라. 리먼 사태 때 아주 이제 좋은 사례인데 리먼 사태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바로 통화 스와프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통화 스와프를 아주 전격적으로 잘 체결을 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때는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뭐 이렇게 다 해결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내세우는 통화 스와프 딱 하나예요. 한중 통화 스와프. 한중. 위안화. 우리가 무조건 지금 미국과의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통화 스와프를 안 해주는 이유는 그냥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 트럼프의 계산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트럼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아르헨티나는 통화스와프 해주세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먼저 야 하겠다고. 너네 통화스와프 필요해 가져가 이렇게 했어요. 야 너네 이거 너무 예쁜 우파 정권 가져가 이거.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엄청난 경제 위기 직전에 있었는데 그거 극복하고 선거에 이겼습니다. 심지어 선거에도 어떻게 얘기했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정당이 이번 선거 이겨야지 계속 우리 좋은 관계 할 수 있어 라고 대놓고 반대로 그렇죠. 한국에는요 통화스와프를 구걸하고 있는데 안 줘요. 안 주지. 구윤철이가 베센트 만나가지고 통화스와프 가지고 막 그렇게 구걸을 했는데 그때 아주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베센트가 한국에 와가지고 구윤철과 그 환율에 대한 미팅을 했다. 예. 그게 막 보도가 깔리니까 아주 한심한 언론들이 드디어 통화스와프 지금 이야기 하나 보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구윤철한테 딱 가가지고 백브리핑 받으려고 하니까 구윤철이 통화스와프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세명국이었죠. 전혀 안 하긴요. 구걸하고 까인 겁니다. 성과가 없을 거니까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 대한민국이 환율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꾸지람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맥락입니다. 8월 달에 그 얘기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그 얘기하고 있었고 6월 달에도 국민연금에 환했지 이거 종료된다라는 보도를 봤었고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트럼프가 야, 저 한국은 IMF 한번 오니까 정권 바뀌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만 첨언하자면 오늘 사실 김용범 정치실장도 환율 관련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통화스와프 주제가 나왔는데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거다라고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공색하게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통화스와프에 굳이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환율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근데 하나는 또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원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문제 상황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안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원화 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재정 지출 줄이고 금리 올려야 됩니다. 과연 좌파 정권에서 그런 식의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게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간밤에 그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아니 이거 패턴을 보니까 쉽게 하면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하면 낮에는 환율이 내려갔다가 밤이 되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뒤바꾸면 미국이 낮일 때는 올라가고 그렇죠. 미국이 밤일 때는 또 내려오고 즉 이 말은 국민연금이든 뭐든지 때려 부어 가지고 대한민국 시간이 낮 시간대에는 겨우 4,480원 안 되도록 때려잡고 밤 되면은 이제 손을 못 쓰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환율 조작국 되는데 이러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그 환율 그래프를 보면 이래요. 1,478원에서 1,482원 그 사이를 찍찍찍찍찍찍찍 맞아요. 뭐겠습니까? 그래프가 나와요. 1,478원 선을 지금 잡아놓고 거기에는 무조건 물량 투입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연히 국민연금이겠죠.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야. 1,478원이 아니고 1,480원이 넘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죠. 근데 계속 다른 수요가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이 달러가 필요해 하고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찍찍찍찍 이런 그래프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이제는 완전 조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딱 들어와서 하면 원래 한 방에 빡 끝나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됩니다. 그렇죠. 왜냐? 이거 지금 당국이 개입했고 이거는 사람이 센 게 들어왔다 이러니까 저기 총알 엄청 많아 못 이겨. 이러면 다 빠져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비웃는 겁니다. 얘네들 총알 다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한번 밀어보자라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투기꾼들이 환치기들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상황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냥 딱 단순 계산으로 해가지고 환율이 곧 이제 내년에 1,500 한 뭐 몇십 원 된다. 1,600원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딱 그거만큼 손해를 봅니다. 정확히 그거만큼 그렇죠. 손해를 보는데 국민연금은 그런 손해를 본다는 건 예를 들어서 10%의 손해를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손해를 안 봐도 기금이 언제 고갈됩니다. 이거 가지고 추계하고 계산하고 있는데 그 고갈 날짜가 어마어마하게 당겨지는 거예요. 우리 다 망하는 겁니다. 노후 자금 다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우리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그리고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사실 우리 당이 조금씩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기쁘고 벅찬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레거시 미디어들조차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하는 기사 그리고 리더십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월 우리가 이 한 달 내내 그렇게 많은 외부의 어떤 부침과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이 지도부가 잘 버티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원들도 많이 가입하고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벅찬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이 장동혁 대표께서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 시간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냐라고 하니 우리 당원들을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분들께서 그렇게 계속 응원하고 성원해 주시고 국민의힘 TV에서 정말 역대급 시청자 10,000명이 넘게 실시간으로 그 필리버스터 순간순간을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큰 힘이 됐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당의 방향이 우리 당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방향인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당원 지금 100만 당원인데 제가 봤을 때 150, 200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장동혁 체제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전체가 체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 나아가서 다음 총선까지 향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우파다운 우파로 거듭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논평이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제 퍼즐 같은 게 한동훈에 대한 징계 어떻게 갈 거냐 이것만 되면 뭐 더 이상 저도 이제 설명도 필요 없어요. 지금 방송하면 맨날 한동훈은 언제 쳐내요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쳐내는지만 지금 딱 명확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우리 지방선거 신나게 하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 영업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당원 배가도 하고 지지층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지층들이 어깨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의 이상 행동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게 한동훈은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다였습니다. 그 굉장히 강조했어요. 팔동훈이 있는데 뭐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책임당원 한동훈이 쓴 글 뭐 전수조사해 보니까 12개만 문제야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작년에 그걸 딱 꺼냅니다. 아예 기자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채널A의 백승현 기자가 썼던 단독 기사 그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수조사했다라는 거를 뭐 아마도 받아서 뭐 보도를 했나? 그걸 보고 아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전수조사한 거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단순히 단계의 글을 썼다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렇게 되면 그런 조작을 왜 했을까? 그게 한동훈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면 파장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일단 그 글들이 얼마나 저열한지 12개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요 120개 정도가 부적절하거든요. 120개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게 정말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기가 끝난다는 거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가면을 이야기했는데 가면 벗겨지는 거 그 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고 치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 뭐까지 언급했냐? 그렇게 단독 보도가 나갔는데 그럼 당에서 분명히 이제 내용을 준 것일 건데 당에서 한동훈에 대한 수사 대응을 위해서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을 때 증거 1호가 전수조사 로데이터가 아니고 그 기사였다. 채널A 기사다. 미쳤잖아요 이건 여론 조작인데. 미쳤잖아요. 네. 이거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왜 이번에 알렸을까? 여러분 여기 힌트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뭐 당원권 정지가 뭐 아니에요. 확실하게 갈 겁니다. 끝났어요. 골로 가겠고. 예, 그것만 우리가 딱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나서 웃으면서 달리는 겁니다. 웃으면서 영업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박민영 우리 미디어 대변인님과 목격자 제 권유 대표님하고 대담을 해보니까 그 사전 질문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하고는 그냥 우리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 이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더 하고 싶지만 제가 이분들하고 오늘 시간이 되면 짜장면을 한 그릇 무슨 뭐 대접을 해드릴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고 나면 산양산삼 홍보 동영상이 나가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